네, 궁금한 주제에 대해 제대로 썰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궁금한 썰명회. 오늘은요, 각종 인터뷰로 드러난 대통령의 역사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역사를 쉽고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분입니다. 역사 N교육연구소의 심용환 소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들이 몇 차례 모시려고 했는데 시간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생방송에 라디오에 나와서 뿌듯합니다. 네. 네, 직접 쓰신 책 개정판 새로 나왔어요. 저도 봤는데 혐오와 왜곡, 감정 싸움 없이 한국사를 이야기하는 법, 이런 책인데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주요 정치인들의 역사관에 혐오와 왜곡이 많이 담긴 거 아니냐. 그러다가 국민들 사이에 감정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생각들 많이 하게 됐는데 대통령이 이 책 좀 읽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직접 만나서 드리고 싶은데 예. 이게 사실은 이제 국정교과서 논란이 컸었을 때 썼던 책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용도 폐기가 될 줄 알았죠. 그 시대에 워낙 격렬했었으니까. 근데 출판사에서 개정판을 내고 싶다. 따져보니까 지난 수년간의 과정이 오히려 이렇게 좀 국정교과서 논쟁은 마무리가 됐지만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감정적이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실 뭐 역사 왜곡도 아니고 그냥 아무거나 갖고 와서 붙여서 이야기하고 상대가 전문가든 뭐든 그냥 막 무시하고 욕하고 이런 게 너무 강해져서 뭐 책이 이렇게 어떻게 자기가 쓴 원고가 개정이 돼 나온다는 건 영광스러운 거지만 마냥 기분이 좀 좋지는 못합니다. 그러시구나. 네네. 자, 하나씩 그럼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3.1절 기념사 윤석열 대통령.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 그다음에 일본에 갔을 때 뭐 이렇게 뭐 오므라이스부터 시작해서 뭐 그 게이오 대학에 갔던 것부터 시작해서 이게 전부 다 식민지 근대화론 논리를 쭉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들, 그런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이 지금 연설이나 또 일본 방문 행보에서 보여준 일본에 대한 인식, 역사관,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뭐라고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일본에 갈 수 있는 곳은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던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뭐 그런 측면이 있죠. 그 측면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시민혁명을 한 것도 아니고 산업혁명을 한 것도 아니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침수봉대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측면이라는 걸 이제 전체로 과장하는 습관. 그러면서 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분제를 해체하기 위해서 갑오개혁을 한다라든지 갑오개혁했던 사람들 다 쫓아내고 밀어냈던 게 이제 일제잖아요. 뭐 그리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개혁적인 행동을 했었을 때 막았던 것도 다 일본이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사실상 이제 어떤 특정한 측면만 딱 떼와서 그걸 이제 과장하면서 이제 기존에 있는 역사인식은 다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새로운 역사적 사명을 갖고 일본과의 관계를 뭐 개선하겠다 라는 식의 행보를 계속 이제 보이시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을 따라왔다라는 얘기는 저는 좀 과장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뉴라이트의 주장은 실제로 통계에 근거해서 이 어떤 식민지의 수탈이 있었지만 이런 측면도 있다. 원래 이런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포인트에서의 사실은 입증이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대통령이나 혹은 이쪽 정파에서 이제 계속 나오는 얘기는 그냥 그런 어떤 논리성을 차용해서 논리를 발전시킨다기보단 막 끌고 와서 마구잡이로 하면서 마치 어떤 이런 내가 해결사다, 내가 구원자다. 뭐 그런 행동을 또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당연히 뭐 우리가 겪었었던 우리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그리고 일본이 보여줬었던 제국주의적 태도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덮어버리는 뭐 이런 행동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막 사람들이 많이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자, 요 일본에 대한 어떤 역사인식 대통령의 요 이야기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상식의 뉴스 하이킥, 역사인 교육연구소의 심용환 소장님과 함께 궁금한 썰명회,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관에 관련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요. 유럽은 지난 100년 동안 여러 번의 전쟁을 경험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 협력할 방법을 찾았다. 나는 일본이 100년 전 우리의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결단이 필요한 문제다. 국민들에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설득했다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발언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어쨌든 한국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상식적이거나 합리적이진 않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더라도 참 납득하기 힘든 얘기인데 뭐 예를 들어서 나눠서 이야기를 한다면 네네. 유럽에서는 이제 어떤 그런 합의점을 찾아왔다. 네. 상황이 너무 다르잖아요.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나치 세력이 이제 완전히 멸실된 상태에서 네. 독일도 새로운 집권층이 들어온 거고 네. 또 프랑스랑 프랑스랑 독일의 합의라는 것도 네. 비슷한 나라들끼리 어떤 동등한 합의였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오늘날 우리가 EU라고 알고 있는 것도 제일 처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철강 네, 그렇죠. 철강에 대한 이해관계가 너무 두 나라가 첨예하니까 그러면 공동 개발을 해서 우리가 이익의 공유를 하자. 네네. 이런 어떤 장모네 같은 사람의 노력들이 이어져서 사실 이제 프랑스와 이 독일 합의 속에서 계속 커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등한 나라가 새로운 정치 세력끼리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적용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화하고 네. 그 식민 과정 속에서 만주나 타이완을 강제로 뺏어가고 네.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중국에서 난징 대학살 같은 굉장히 큰 어떤 폭거를 일으켰지만 네. 해방 이후에 미국에 의해서 이제 일본 내 보수 정권의 사람들이 살아남았고 살아남았죠. 그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망언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들의 후예가 그렇죠. 아베라든지. 아베 뭐 외손자 그렇죠, 이런 그렇죠, 분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유럽의 이야기랑 갖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러니까 어휘 자체도 너무 격한데 이건 냉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를 했던 적이 사실 거의 없죠. 맞습니다. 이 정도로 세게 얘기했던 건 사실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 때. 예. 그때는 정말 막 이승만 대통령 세게 얘기했던 때가 있지만 따져보면 그 예전에 막 말 격하게 하셨던 김영삼 대통령 때도 말은 격하게 했지만 그 한일 간에 같이 역사 공동 교과서도 만들고 함께 미래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는 플랜도 저희가 제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정권에서도 워낙 일본에서 나오는 이슈가 크니까 그에 대응을 했던 거지 사실은 언제나 이 문제에 대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참고 뭐 이런 과정으로 계속 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설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고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이분이 뭔가 대결을 하고 있는데 없는 가상의 적과 대결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제일 힘든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과거에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위상을 다시 세운다. 라든지 우리 어떤 이 보수가 한국의 산업화의 어떤 질을 짊어지고 있었다 이런 나름대로의 맥락과 명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어떤 이 역사인식 비단 대통령만이 아니라 대통령을 둘러싼 새로운 어떤 뭐 이거 신주류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인식을 보고 있으면 이거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 문제가 있어. 뭐 무릎 꿇으면 안 돼. 그리고 뭐 일본과 무조건 해결해야 돼.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 분석하기 힘든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담론이 생성된다는 특징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 윤석열 유니버스가 따로 있는 것 같다라는. 메타버스 같은. 메타버스 같은.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가상의 적을 자꾸만 설정을 하시고 그 가상의 적을 나의 결단과 나의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결단해서 무찌르고야 말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위 그룹에서는 그렇다면 하위 그룹에서는 뭐 인터넷 댓글 같은 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굉장히 비속어를 써가면서 일본이 없었으면 노비제 뭐 여전히 있었을 거야. 혹은 다 때려치고 너 그러면 조선에서 노비로 살래? 일본 식민지 백성으로 살래? 이렇게 아주 자극적이면서 공격적인 말투의 댓글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범람을 하거든요. 저도 막 책 쓰고 나니까 막 그런 댓글 공격받고 하는데 이런 문화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자, 일본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이제 좀 본다면 미국에 대해서도 한번 좀 미국에 대한 한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국빈 방문하고서 한미동맹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동맹이자 무엇보다 가치에 기반한 동맹이다. 놀라운 아닙니다. 저도 모르게 생방이란 사실을 까먹고 이게 왜 놀라운 인식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가치에 기반했다는 게 어떤 가치에 기반했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게 아마 자유 46번이었습니다. 오늘 연설문에서. 이거 왜냐면 이게 지금 4.19혁명 기념사 때도 그렇고 5.18 때도 그렇고 사실은 무맥락적으로 지금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막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어디서 찾아본지 모르겠는 게 같은 보수 진영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박정희 전두환 때 자유민주주의에 목숨을 걸고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민족을 이야기하거나 이순신을 성역화한 것도 혹은 뭐 그 박정희 때라든지 또 뭐
민속문화 같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고유의 민족같이 얘기했던 것도 전두환 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이렇게 올인하는 것도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고 무엇보다 예. 이제 이것이 이제 가치에 기반한 동맹이다. 이거 어디서부터 비판을 해야 될까요? 뭐 상황 자체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한국과 미국이 대등한 관계로 수립된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은 정확히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우리가 사실은 미국의 50년대 설계에 따르면 미국 그 밑에 일본 그 밑에 이제 한국 경공업 국가이자 농업 국가 이게 설계된 미국의 계획이지만 사실 한국의 보수 정권이라는 것들이 이거를 1차적으로 수용은 하지만 계속 야 우리 중공업도 해야 되겠어. IT도 해야 되겠어. 그리고 뭐 베트남 파병해가지고 뭐 다 좋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 나름대로 어떤 위치를 구가하겠어 이러면서 사실은 미국이 제안한 틀을 순응하면서도 계속 조금씩 저항하면서 우리의 국격을 올려온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치에 기반한 동등한 동맹이 아니라 미국이 설계한 세계의 변방의 나라가 그 지위를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계속 이렇게 올려오는 과정 속에 사실 지금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가서 얘기해야 된다라는 게 표현은 이렇게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내용면에서는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 문제가 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사실 이 한미동맹의 기본 문서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인데요. 그게 1953년 전쟁 끝나고서 만들어진. 그렇죠. 그래서 문투를 방위조약 전문을 한번 뽑아보시면 굉장히 옛스러운 문투로 그렇죠. 쓰여져 있습니다. 그게 또 왜 그러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승만 띄우기에 그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제 얘기하면서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다. 전 세계 저 슈퍼파워 국가가 우리나라에 이런 조약을 맺어준 선례가 없다. 근데 그러면 그 말 자체가 이 동등한 가치에 근거한 동맹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떤 좀 말도 안 되는 유니버스 속에서 이야기를 펼쳐나가니까 저는 굉장히 당혹스럽답니다.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실은 저는 그 오늘 엊그제 이제 미국 의회 연설 그 보면 굉장히 미국 주류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 그렇죠. 그 스토리 라인을 쫙 따라가고 방식도 그 방식을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한다든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한미 동맹 덕분에 여기까지 경제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이나 뭐 이런 데서 왜 미국 주류에서는 뭐 한국한테 뭐 국빈 방문까지 해주고 그래 이런 비판이 있었나 봐요. 한국은 작은 나라들의 희망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작은 나라들의 희망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아젠다를 쓸 수는 있지만 거기까지는 양보할 수 있겠지만 어쨌건 이제 지도자가 되고 지배 집단이 된다라면 여튼 맥락 있는 역사 인식 또 그 맥락 있는 역사 인식 하에서의 어떤 지금 미국이 분명히 변화하는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학적 분석이 전제가 돼서 외교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 그렇게 다 해오지 않았나요? 그걸 안 하니까 너무 좀 당황스러운 거고 결국 또 역사 전쟁이라는 것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역사 전쟁의 최전선이 갑자기 박민식 보훈처장이 이승만 기념관 460억 들여서 드리겠다. 이건 박정희 기념관보다 돈을 더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게 이제 2번 탄핵됐잖아요. 그 임시정부 때도 한번 탄핵됐고 한국에서도 쫓겨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그러니까 대통령 예우에 관한 그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로 기념관을 못 세워요. 당연하죠. 법적으로 단죄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자격으로 기념관을 세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4.19 혁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먼저 일찍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꾸 이렇게 마치 우리가 산업화해서 잘 먹고 산 다음에 유랑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당시에 군사 쿠데타 지도자들이 다 했던 말들은 4.19 의거가 완벽하지 못했는데 우리 군인들이 이루어낸다라는 명분이었거든요. 기하선상에서 구하겠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박정희나 우리나라의 한국의 주류 보수도 4.19 혁명에 굉장히 의존하고 있는 거고 김영삼, 김대중 같은 사람들이 30대 때 그거 보고 이제 민주화투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4.19 혁명은 그것을 내가 많이 알든 모르든 한국 역사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헌법 전문에도 들어가 있고. 근데 그거에 위배되는 사람을 법적으로 기념관을 세우려고 한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역사적 평가를 다시 한다는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 같아요. 법률적 문제는 아닌 거죠, 이건. 그러면서 뭐 정경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좌파에 의해서 악마화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진실을 알리겠다. 박민식 보훈처장도 심지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좌파에 의해서 악마화됐다. 아니요, 그것도 이제 인과관계가 틀린 거죠. 저희 종사자들은 기억력이 좋거든요. 이승만 대통령 원래 인기가 없었습니다. 네네. 외환위기 전까지. 그러다가 외환위기 이후에 IMF 때문에 민주화가 밥 먹여주냐 하면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면서 조갑재 그 당시 이제 조선일보 쪽이 주필께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박정희 띄우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일보에다가 이승만의 나라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아주 일방적인 연재를 어마어마하게 하셨죠. 그 레토릭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그에 발끈한 이제 일부 좀 급진적인 역사학자들이 백년 전쟁 같은 걸 만들면서 공격은 했지만 사실은 뭐 누가 이승만을 왜곡했습니까? 관심도 없었는데.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었을 때 애초에 왜곡된 정보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거를 만들었던 사람들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정통 보수도 이승만에 대해서는 정말 인기 없는. 그렇죠. 근데 왜 지금 그렇다면 역사적 맥락에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럼 다른 정치적 맥락이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이유가 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왜 이승만 기념관을 세우고 이승만을 좌파로부터 구원해야 된다라는 식의 악마화된 이승만을 구현해야 된다. 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왜 지금입니까? 뉴스하이킹에 나온 많은 분들이 흥분하는데 난 차분하게 얘기했는데 이게 DJ님께서 어떤 힘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만 살짝 말씀드리면 요거만 살짝 덧붙이고 싶은 건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 쫓겨난 다음에 엄청 국내로 돌아오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걸 가장 강력하게 막았던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라 사실은 맞아요.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바로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단계라는 게 있었죠. 식민지 근대화론, 그다음에 이승만의 건국, 박정희의 부국.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됐잖아요. 그랬죠. 완전히 뭐 국정교과서에 대한 거대한 반발 속에 무너지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적용을 못하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파편을 끌고 오는 거죠. 맥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어? 뭐 저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어? 하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파편의 조각몸 이게 되니까 사실은 반대편에서 보통의 일반적인 시사평론가나 정치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분석할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왜 갑자기 이승만이 나와?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 책정에 나왔죠. 혐오, 왜곡, 감정 싸움을 계속 해나가면 권력을 잡을 수 있고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혐오를 만들고 왜곡을 하고 감정 싸움을 하면 다음에도 정권 쟁취는 가능하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지금 일본, 미국, 이승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북한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특히나 중국에 대해서 그 정부 여당 쪽은 친북, 친중, 종북, 종중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왜 이렇게 중국하고 북한에 대한 혐오 감정을 이렇게 막 부추기는데 우리가 북방외교라고 현대사 이렇게 쭉 보면 88년부터 그렇죠. 북쪽하고 북중러 북중러 유축하고 계속 먹고 사는 문제를 함께 가야 된다라고 쭉 세운 거 아닌가요?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보통 이 얘기하면 노태우 대통령부터 얘기하지만 85년 전두환 집권기 때부터 이미 북한과 중국의 무역보다 남한과 중국의 무역이 5배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적대 관계의 탑을 쌓는 걸 통해서 안정되어 가는 사례는 저는 역사상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런 식의 과정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왜냐면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중국과 우리나라가 문화적 공통점이 많고 과거에 후진타오가 왔었을 때도 동의보감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양국 간의 어떤 공통점을 이야기했었고 반대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중국한테 유교 문화도 막 가르쳐주고 하는 틀들도 있었기 때문에 또 결국 중국을 끌어들이지 않는 한 남북관계 개선이 안 된다라는 거는 사실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맥락을 무시하고 나가는데 이 부분은 이제 대통령의 인식도 문제지만 지금 반중 감정이 되게 세잖아요. 이게 연원이 뭐고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별도로 해볼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왜 이렇게 갑자기 특히 청년층의 그런 반중 감정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시간이 한 뭐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조금 얘기했는데 벌써 끝나네요. 대통령의 역사관 한번 종합적인 평가 그리고 이런 부분은 좀 맥락 없이 자꾸만 끌어다 쓰지 말고 아까 그 맥락이 없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관 그리고 좀 조언
역사학자로서의 조언. 네. 이걸 좀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역사관의 약점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수적인 역사학자들이 뭐 근대화된 측면도 있다라든지 뭐 독재자들이 나름대로 이런 성과도 있다라든지 이런 측면을 보강한 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봤었을 때 그거는 측면을 보완한 거지 새로운 역사관으로 넘어가기엔 좀 힘들다. 왜냐하면 역사로 봤었을 때 제국주의 시대가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그 안에서 우리가 고통을 겪었고 우리의 내부적 노력으로 성장해 온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주변에 어떤 그런 비전문가 혹은 감정과 혐오를 앞세우는 사람들의 단어를 갖고 정치적 레토릭으로 삼기보다는 과감하게 좀 이념의 틀을 좀 벗어나서 한민족이 계속 쌓아온 어떤 역사관이나 사회관을 좀 가지면서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대한민국이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역사 소설을 우리끼리 못했습니다. 외국 학자들의 연구 수준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나 90년대 후반 2000년대 넘어와서는 한국의 역사학계는 정말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뤄냈고 역사학계만이 아니라 한국의 학문세계 자체가 많이 발전했거든요. 그 맥락을 좀 이해해 주시면 훨씬 더 합리적이고 또 갈등을 줄이면서도 권력 행위를 멋지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7792님 심용환 선생님 대통령을 위한 역사 강의도 책으로 좀 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책을 안 읽으시나 하고 주어 없으면 이렇게 저는 그전에 후보로 나가셨을 때부터 제가 뭐 패널로 나가서 말씀드렸던 게 유튜브 그만 보시고 책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제발 논리와 맥락 그렇죠? 자 논리와 맥락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궁금한 설명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역사 N 교육연구소의 심용환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